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뭘 하나 읽어주려고 해,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걸 찾아가지고. 이건 선생님 수업이라기보다는 선생님 읽어주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이건 레몬트리라는 잡지에 나온 문화산책이야. 아트 커뮤니케이터 윤은중의 그림과 노는 법이라는 아트 인터뷰야. 윤은중이라는 씨가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읽어줄게. 그림은 그저 나와는 먼 고매한이라고 생각하는 이라면 아트 커뮤니케이터 윤은중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일이다. 국내 최초의 미술과 음악을 접목시킨 공연, 아르치 콘서트를 통해 즐기는 미술 문화를 전파해온 문화예술 전문 교육기관인 네이트 인스티튜트에서 열린 특강에서는 영화 속에 깃든 화가들의 자전적 스토리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그의 생생한 해설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림과 신나게 놀았던 이날의 경험담을 그의 목소리 그대로 담았다. 왼쪽은, 왼쪽은 반 고흐의 아르레 여인, 오른쪽은 폴 고갱의 아르레 카페, 모두 1880년 작품이다. 잘 봐도. 1. 고흐와 고갱, 화가의 빛나던 시절 이야기를 듣다. 여기 카페 주인이었던 한 여인을 두 명의 화가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화상을 그린다면 둘 중 누구에게 작업을 의뢰하시겠습니까? 네, 대다수는 왼쪽에 그림을 그린 화가를 선택할 겁니다. 왼쪽 그림을 그린 주인공은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고 오른쪽은 폴 고갱의 작품이지요.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이 두 명의 화가는 노란집이라 불리는 프랑스 남부의 집에서 공동 작업을 했고 화가 연합체를 만들겠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한 지 두 달 만에 공동 생활은 파탄이 나버립니다. 술을 먹고 다툰 뒤에는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는 희대의 사건도 벌어지지요.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 아직 사이가 좋았을 때 그린 이 그림을 보십시다. 무언가 둘의 예술적 견해차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은 Starry Starry Night 이라는 가사로 무척 잘 알려진 빈센트이지요. 고흐는 고갱과의 공동생활의 파탄이 난 뒤 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동생인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테오야, 나는 해가 뜨기 전 밤에 큰 별과 달이 떠있는 것을 봤다 라고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별과 달을 남긴 거예요. 당시 그의 마음처럼 요동치는 그림을요. 잠시 빈센트의 가사를 음미해 보시지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 on the snowy linen. 왼쪽 고갱의 의자와 오른쪽 고흐의 의자, 모두 1880년 반 고흐의 작품. 이제 왼쪽 고흐의 그림을 살펴보시지요. 카페 주인은 진우 부인을 그리면서 그는 소품으로 책을 선택합니다. 술을 파는 카페의 여주인이지만 실제로는 지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몸의 각도도 슬며시 옆으로 돌려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데요.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 화가였던 고흐는 이렇게 자신의 신체 감각에 의존해 얻은 인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책에 이렇게 있는데. 반면 고갱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고갱은 진우 부인의 가게로 찾아가 술가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배경에 비녀를 앉힙니다. 소품으로도 술을 선택했고 뒤에는 고흐와 친한 친구였던 오체부가 매춘부들과 함께 술을 먹는 모습까지 상상해서 그렸죠. 고갱은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상상이 작품에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였습니다.
결국 고흐는 자신의 친구를 이렇게 표현한 고객에게 굉장히 화를 내게 이르지요. 정말 그런데. 그치? 그즈음 1888년 고흐는 고갱의 의자와 고흐의 의자라는 작품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를 보면 고흐에게 고갱이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고흐는 고갱의 잠시만. 고흐는 고갱의 거센 팔걸이가 있는 고급 의자로 그린 뒤 그 뒤에는 활활 타오르는 초화책을 올려 화려하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오른쪽 자신의 의자는 팔걸이 없이 소박한 디자인인데다가 파이프 담배만이 올라가 있고요. 어떤 정신 분석학자들은 하는 촛불을 발기가 잘 된 고갱에 섬기고 반면 고흐의 경우 반대를 상징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로써 고흐가 마치 고갱을 남편처럼 느꼈다는 분석을 내놓는 이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숨은 스토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 거장 화가들의 작품을 더 잘 즐기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요제프 단 하우저의 작품 리스트가의 전형 1840년작으로 베를린 주립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2. 낭만 시대의 예술가들 그리고 아름다운 시절의 이야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요제프 단 하우저가 1840년에 그린 리스트가의 저녁이라는 작품인데요. 오른쪽에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가 바로 유명한 리스트입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그 아래 바닥에 앉아 그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뒷모습으로 포착된 이는 리스트를 좋아하는 유부녀고요. 왼쪽 팔걸이가 있는 1인용 암체어에 앉은 남장 여자는 무락과 조르주 상대이고 그 뒤에 책을 사서 의자에 팔을 기대는 빅토르 유고입니다. 빅토르 유고는 레 미제라블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야. 여기에는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예술가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또 저기 창문 옆으로 솟아오르는 조각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있네. 바로 베토벤의 형상 조각이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표현한 건데요. 19세기 초반 낭만주의의 정점에 베토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림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연주의 그림에서 느껴지듯이 리스트는 당시 모든 상류층 여성들의 로망이었다고 하네요. 앙리 레흐만이 그린 자화상을 보면 파란 눈과 금발의 잘생긴 예술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쇼맨십도 대단했다네요. 다른 악보들이 다 악보를 보면서 건반을 두드릴 때 그는 전곡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했지요. 팔을 들거나 하는 등의 제스처도 다 리스트 때문에 생겨난 거랍니다. 그러니 그가 연주를 시작하면 부유한 여인들이 반지, 목걸이 등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덕분에 그 모습이 3,800도 남아있을 정도지요. 선생님이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조르주 세라의 그랑제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1884년 작품으로 시카고 뮤지컬에 소장되어 있다. 조지와 함께한 일요일 공원에서 라는 유명 뮤지컬을 시카고에서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미국 뮤지컬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스티븐 손드하임이 만든 작품인데요. 그 뮤지컬의 모티프가 될 그림이 바로 지금 보시는 조르주 세라의 그랑제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파리 생강에 위치한 곳으로 부르주아 재측이 자주 가는 유원지였고요. 세라는 이 섬에서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스케치했고 점묘 하나 완성시켰습니다. 하나하나 점을 찍듯 그려서 완성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준비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습작만 27점이 남아있으며 완성하는 데는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 움직임 없이 정지되어 보이는 게 점묘화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순간을 영화로 남기는
방식을 상하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모두 48명의 인물과 3마리의 개, 원숭이 8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럴까? 되게 많이 등장하네? 선생님은 몰랐어. 원숭이가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 원숭이가 있구나. 그리고 당시 파리 여가 문화, 패션 문화도 읽을 수가 있지요. 특히 오른쪽 여인을 보시면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를 부풀린 코르셋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루브르 옆 장식 미술관에 가보면 당시 유행했던 코르셋망이 얼마나 넓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참, 그곳에는 실제 매춘부들이 등장했었다고 해요. 그림 속에 단속 경관 2명이 있는 걸 보고 비평가들은 작가가 그림 어딘가에 매춘부를 숨겨놨을 것이라 추측을 하곤 하지요. 그게 누구일까요? 화면의 왼쪽에 낚시하는 여자를 X선 촬영으로 살펴보니 원래 남자였던 스케치를 나중에 여자로 바꿨다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낚시, 여기 말하구나. 프랑스어로 낚시는 매춘과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여 유력한 용의자이죠. 1984년 스티븐 손터햄이 이 그림을 뮤지컬로 만들었을 때 그림의 배경뿐만이 아니라 뮤지컬에 등장하는 인물 48명까지 그림과 같은 캐릭터로 맞추었으며 하나하나의 점을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이면 색이 되고 조화를 이룬다는 정묘화에서 얻은 영감을 공연 속에 담아냅니다. 자, 유명한 거 맞다. 단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은 1432년 작품으로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고 있다. 가운데 거울을 확대해보면 예수순환을 상징하는 섬세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롤랭 재산과 함께 계신 마돈나 또한 반 에이크의 작품. 높이가 약 60cm 작품인데 그림을 확대해보면 저 멀리 300여 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다. 와. 4. 디테일의 미학. 북유럽 그림을 보다. 저는 유럽을 편의상 2개의 나라로 나눠서 성향을 구분하는데요. 바로 와인을 마시는 아래쪽 사람들과 맥주를 마시는 북쪽 사람들입니다. 남쪽 사람들의 사고가 종합적, 입체적, 예술적이라면 북쪽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디테일에 강한 게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그림들은 디테일로 승부하는 북부 예술의 르네상스 시기에 탄생한 작품들이죠. 먼저 1432년에 탄생한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은 실제 크기가 83cm 그림입니다. 그런데 화면 중앙에 위치한 거울 속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은 거울 앞에 서 있는 두 주인공의 뒤통수는 물론 화면 밖 화가의 증인까지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손톱만한 거울의 장식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니 예수순환을 상징하는 10개의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더래요. 요 안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화가는 실제로 확대경까지 동원했다고 하네요. 롤렉 재산과 함께 계신 마돈나는 60cm 크기이고 더할 비밀이 숨은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 과연 몇 명일까요? 언뜻 4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저 멀리 다리를 건너 미사를 보러 가는 사람 34명, 성당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 80여 명, 그리고 마을에 그려진 사람까지 합치면 전체 30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보다 보면 예술품을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오묘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것 같습니다. 걸작을 고르는 단 하나의 기준이 세워두면 바로 독창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독창성 있는 미술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도 봐봐.